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수화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축산물 잔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제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은 NO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허가되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PLS 이해하기, 축산물 PLS 도입 배경 및 경과, 그리고 도입 방향 및 추진,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농가의 준수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LS 이해하기인데요. PLS, 즉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근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보자면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동물용 의약품을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것은 그 기준 이하로, 그리고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것은 일괄 기준인 0.01 ppm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잔류 허용 기준 설정 물질은 축산물 PLS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설정된 잔류 허용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24년 1월 1일 축산물 PLS를 본격 시행하면서 소, 돼지, 닭, 우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코덱스 기준, 유사 축종 최저 기준, 그리고 항균제 0.01mg/kg 순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PLS 도입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0.01mg/kg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아서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PLS의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안전 사용 기준으로, 그리고 축산물, 소비자의 안심 섭취를 위한 축산물에서는 잔류 허용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개념을 보자면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 기준은 안전 기준과 사용 기준으로 나뉘는데, 안전 기준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사용 기준은 가축 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그 근거는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서 사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와 안전 사용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은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 농도를 잔류 허용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허용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과 그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클라주릴 같은 경우 효능 효과는 닭 kok시듬증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용법과 용량을 보자면 닭, 즉 산란죽인 닭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 닭에 경구로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수 1리터당 본체 0.05에서 0.10ml 비율로 희석해서 2일간 연속해서 투여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휴약기간이 있는데 닭에서는 2일이고, 산란계의 경우는 산란기 시 4주 전부터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클라주리를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을 하면,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잘 사용하면 축산물에서의 알에서의 기준은 0.01 ppm, 즉 0.01mg/kg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 관련 용어를 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양봉용,
수산용, 애완용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고, 동물용 의약외품은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축사 소독제나 해충 구제제, 영양 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대상 동물이란 소, 돼지, 닭 등 식용으로 사용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유를 착유하는 젖소도 있고, 그 다음에 산란계, 식용을 목적으로 알을 생산하는 산란 중인 산란계도 포함이 됩니다. 휴약기간이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 등 일정 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하 제한 기간은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 체내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하 전 또는 도축 전 일정 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PLS 도입 배경과 경과를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되면서 그 파문이 확산되고, 그해 8월 국내산 계란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약품과 농약의 오남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축산물 섭취량의 증가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도로 증가하게 되어 축산물 PLS의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입 경과를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국내에서 살충제 사건 이후로 2017년 12월 총리실 주재로 해서 식품안전 개선책이 4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축산물 PLS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축산물 PLS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소, 돼지, 닭, 그리고 우유, 달걀에 대해 1차적으로 먼저 1단계 시행을 하고,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는 2단계로 시행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21년 3월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축산물 PLS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6개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물 PLS의 도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음 도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PLS는 다양한 축종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해서 24년 1월 1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서 우선 적용을 하고, 그리고 2단계 기타 축종에 대해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단계 시행은 부처 협의를 통해서 아직 시행이 되어야 되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 PLS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6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가에서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해야 했고, 그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그리고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도 같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 유통,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물 잔류 물질도 강화하고,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6가지 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6가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기 위해서 축종별 동물용 의약품 구비 현황 및 농가의 동물약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더 품목의 확대가 필요한 그런 품목들을 발굴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축산물 PLS 안전 사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선면평가를 통해서 376개 제품에 대한 잔류 수준을 감안한 휴약기간을 정비하였고, 시험평가를 통해서 180 품목에 대해서 안전사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산란계 육계 토종닭을 대상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을 정비한 내역인데요.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던 것을 새로운 안전평가를 통해서 휴약기간의 재설정이라던가 새롭게 사용 기준을 정비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부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동물용 의약품의 제형 및 성상, 그리고 제조 방법, 효능, 효과, 그리고 용법, 용량, 그리고 휴약 기간 등 주의사항을 아주 상세히 잘 담고 있습니다. 이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시고 이대로 잘 가축에 투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동물용 의약품 아지트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명 또는 업체명, 성분명 등으로 검색을 하면 그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기본 정보, 원료 약품,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잔류 허용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이 동물용 의약품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에 맞추어서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등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은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가 협조해서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비해서 24년도에 동물용 의약품 211종, 금지물질 26종, 농약 142종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다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 정보 검색 사이트인데요. residue.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우리가 축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재개정 사항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물용 의약품 처방, 유통, 사용 관행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동물용 의약품이 제대로 잘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의무 교육 횟수를 2년에 한 번에서 연 1회로 확대하였고요. 축산농가의 동물약품 사용 내역 기록의 의무화,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기록 의무화, 소독제 및 구제제 안전 사용 기준 마련,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 등록 의무화, 그리고 처방 대상 항생제에 대해서 32종에 대한 처방 대상 항생제를 전 성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제도 개선한 것들을 저희가 수의사나 또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그리고 축산농가에 지속적으로 동영상 및 리뷰렛 등을 제작해서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는 별도의 장소에서 허가받은 사람만이 취급을 해야 하고 당연히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하고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의 투여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료 첨가용 같은 경우 소량의 사료에 배합한 후에 전체 사료에 배합하고 음용수용은 건강한 가축이 더 많이 섭취하는 부분에 유의를 해서 음수 투여 전후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관과 음수통을 반드시 세척해야 됩니다. 주사제용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자동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수의사 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약기간 준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의사 처방과 제품 설명서의 휴약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관리도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그리고 사용 대상 동물의 종류, 동물수, 특징, 그리고 용법 용량, 사용량, 치료기간, 사용한 날짜, 기타 등등,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의 구매처 등등 기록관리를 꼼꼼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충 구제제와 축사 소독제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동물의 체내에 남아 잔류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해당 제품의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생제 사용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란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주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세균의 종류와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항생제의 종류가 다 다르죠. 이 항생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것인데, 항생제를 사용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세균 중 일부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항생제에 대한 더 이상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항생제를 잘못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내성에 있는 세균만 살아남고 결국에는 질병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 하겠습니다. 가축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은 항생제 내성균이 오염된 축산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가축의 분변, 퇴빈의 항생제 내성이 농작물이나 환경으로 전달돼서 그리고 그것도 결국 사람으로 전달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축과 직접 접촉으로 가축 내성균이 축산 종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결국에는 사람에게 이 항생제 내성균이 전달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사람도 물론 위험한 게 가장 큰 손실이 되겠지만 축산 농가에도 아주 큰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효과가 없는 항생제를 쓸 경우에는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약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내성균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가다 투여로 동물용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농장에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자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 항생제 내성 문제가 축산물 구매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무항생제 축산물을 구매하겠다는 게 소비자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농가에선 항생제 사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사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은 항생제만 반드시 사용하고, 그리고 정해진 용법, 용량, 그리고 투약 경로를 반드시 준수해서 사용 설명서를 잘 지켜주시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사용 관련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법 85조에서는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고, 축산법에서는 축산업 허가자 또는 가축 사육업 등록자는 약사법에 따라 제품 표시 사항을 잘 준수하고,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한 때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그리고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이 두 법에 의해서 농장 관계자들은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과태료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생산 단계를,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가공부터 판매까지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어떤 유통 단계의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의 검사 목적은 식육, 식용란, 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식육, 식용란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통 단계에 대해서는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물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보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니터링 검사, 교재 검사, 탐색 조사, 이렇게 세 가지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는 유해성 잔류 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위적으로 실시하는 잔류 물질 검사가 되고요. 그리고 교재 검사는 출하 제한 농가 및 잔류 위반 농가에 대해 출하 기립불능 잔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탐색조사는 국내의 잔류 허용 기준이 없거나, 그리고 기존의 어떤 NRP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또는 문제가 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재설정하기도 합니다.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의 검사 절차도를 보면 농장 도축장에 대해서 주로 시도에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그 모니터링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는 출고 보류 조치를 한 다음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합인 경우에는 출고를 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폐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서 6개월간 규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및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식약처 및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제기준 수준의 생산 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부적합 물은 당연히 폐기하고 해당 농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24년 식용란의 경우는 3,375시료에 대해서 9,856건을 검사했는데 식용란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산란계 농장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지켜주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료 내에 비의도적 혼입이 가능한 농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사료 600점에 대해서 농약 327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식용란 위반 검출수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엔노프록사신 같은 경우 계속 나오고 기타 항원충제도 나오고 농약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년도 결과를 보면 위반 검출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주요 위반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닭에서는 대장균증이나 살모넬라증의 치료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엔노프록사신이 주로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축사살충제 비펜트린이나 음수 투여하는 진드기 구제제 플루랄라노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알에서는 디클라주릴과 톨트라주린 같은 경우 디클라주릴은 21년 8월 유통계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22년도 신규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23년도 8월에 그 기준을 신설해서 0.01mg/kg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툴트라주릴 같은 경우 23년 4월 유통계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서 24년 신규 추가해서 24년 1월에 PLS 적용에 따라 0.01mg/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어디에도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잔류 위반 원인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잔류 위반 원인은 휴약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대사 이상이나 과거 사용 살충제가 해당 축사의 잔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료 첨가제 약물의 혼입, 교차 오염 등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휴약 기간의 중수와 용법 용량의 준수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물 PLS 위반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위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휴약기간 미준수,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투약 내역 미기록에 따른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PLS 제도뿐만이 아니라 휴약기간의 준수나 그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대장 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PLS 관련 닭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닭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중 판매 실적 기준으로 위해도가 가장 높은 물질을 선정해서 7개에 대한 물질을 선정해서 12개 시도에서 수집된 48개 농가 시료에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모두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PLS 위반 사례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디클라주릴이나 툴트라주릴 같은 경우 항원충제로 사용이 되었고 기존의 유통계란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저희가 신규 물질로 추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란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란계 시 몇 주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축산법에 따른 축산 농가에서의 준수사항입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약사법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만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사법 85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 표시사항을 그대로 준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때는 반드시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준수 시, 과태료 등 그 제재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잘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반드시 요거는 숙지를 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란계 육계 토종 땅 농작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수의사가 진료한 후에 처방한 약품을 쓰고, 산란계 육계 토종 땅 농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사가 진료한 후에 처방한 약품을 쓰고 사용한 내역을 기록해서 1년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출하 제한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계산해서 사료 음수통을 완전히 청소한 후에 휴약기간 동안 약재가 없는 사료와 물만 급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축산물 PLS 관련 홍보 포스트 및 리후레시드입니다. 여기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배포가 가능합니다. 저희 농식품부 유튜브에서 축산물 PLS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축산물 관련 홍보나 교육 동영상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물 PLS 제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